2003년 2월 21일 오후 10시 45분경 일본 고베시 스마구의 한 아파트 단지 길거리에서 당시 44살이었던 테라다 카즈코라는 여성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카즈코 씨는 고등학교 1학년 장남과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둘째 아들을 키우면서 집안일에 알바까지 뛰며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던 여자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너무 심성이 밝고 엄청 노력하고 성실한 여자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녀는 사건 당시 지하철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한 회사에 그 전화번호 같은 거 안내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한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고 옆에 묘 지역에 도착했죠. 그렇게 전철에서 나와 집 쪽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역에서 한 12분 정도 걸으면 한 공원이 나와요. 공원. 그 공원이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밤에는 크게 인적도 없고 좀 으스스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전용 도로 쪽으로 왼손에 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막 보면서 살살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날카로운 무언가로 팍 찌른 겁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녀는 별다르게 저항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출혈이 발생. 그 자리에서 몇 분 동안 방치가 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한 거예요. 당시에 사건 발생 장소가 늦은 저녁에는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격자 없었습니다. 비명소리조차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시신이 계단에 거의 끼워져 있었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단 쪽에 이제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쪽은 차도 잘 진입이 안 되는 그런 곳. 경찰은요, 사건 인근 아파트 단지부터 다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의 한 3,000가구 정도 이제 탐문을 했었다는데, 그런데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해요. 사건 발생 5일 뒤인 2월 26일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한 산에서 그녀의 가방과 지갑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산이요, 일명 약간 초중고 날라리 애들 사이에서 비밀 기지라고 불리던 산이었대요. 날라리 애들. 좀 이런 애들이 좀 소위 삥을 뜯거나 뭐 폭력을 하거나 뭐 그런 게 거의 이곳에서, 이 산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매치기를 해요. 소매치기. 그러면 거의 이곳에 와서 이제 지갑을 열어 가져갈 거 가져가고 버릴 거 버리고 했던 그런 곳. 그만큼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이었으니까 이 날라리 이것들이 여기를 자기 아지트처럼 사용했겠죠. 추정해 봤을 때 아무래도 사건 당시 이 범인 강도가 목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카즈코 씨가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걸 훔치려고 했던 거예요. 범인이 가방을 딱 낚아채려고 하니 카즈코 씨 당연히 못 가져가게 저항을 했겠죠. 그러다가 칼에 찔린 것으로 추정. 이렇게만 본다면 카즈코 씨가 저항을 한 거잖아요. 몸싸움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저항은 방어흔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부검을 했을 때 그녀의 몸에서는 방어흔, 저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다리 쪽에, 허벅지 쪽에 칼자국 하나. 외상은 크게 없었어요.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기습적으로 훔쳐가려고 했고 가방을 안 주니까 바로 찌른. 카즈코 씨의 상처는 폭 2cm 정도에 깊이만 8cm 정도 됐습니다. 범행 흉기는 아무래도 버터플라이 나이프라고 해서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칼날 양쪽에 2개의 손잡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칼날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칼이라고 해요.
옆에는 이제 유튜브 심의상 좀 날카로운 게 또 있으면 또 걸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칼날 부분을 잘랐습니다. 보통은요, 아무리 어두워도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거나 뒤에서 따라온다 싶으면 경계를 좀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확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가족에게 갑자기 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카즈코 씨 전혀 그런 행동 없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 경찰은요, 아무래도 사건 당시 카즈코 씨가 핸드폰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오던 이 범인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핸드폰을 막 주시하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범인이 달라드니까 도망칠 틈도 없이 당한 게 아니었을까. 실제로 사건 당시 중요한 증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즈코 씨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고 묘 지역에 내렸잖아요. 딱 카즈코 씨가 내리기 10분 전에 오후 10시 한 36분경 한 남성 회사원이 같은 묘 지역에 내렸는데 그때 좀 느낌이 쎄한 남자 2명을 봤었다는 거예요. 둘 다 한 나이가 최소한 15살에서 많으면 25살 정도? 한 명은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또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이들을 수상하게 본 이유는요, 이때 이 지하철에서 사건 발생 10분 전에 봤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눈에 띄었을 뿐 별 의심은 없었는데 이때 이 회사원도 그 단지 쪽으로 카즈코 씨 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딱 그때 그 부근에서 이 2명의 남성을 또 봤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쪽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니 이 회사원 남성 입장에서는 좀 이상했던 이 남자 2명이 떠올랐던 거예요. 진짜 이 15살에서 최대 25살 정도로 보였다는 이 2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 촉이 좀 이상했다 제보를 했던 거죠. 경찰은 이 범인,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범행 현장이 된 이쪽이요, 인근 주민만 다니는 그런 길이었대요. 거기다 이 가방과 지갑이 발견된 산 있죠. 미성년자들의 비밀기지. 그 산이 시신 발견 위치에서 막 뒤쪽 길로 가가지고 펜스를 넘고 하면은 금방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길로는 쭉 돌아서 가야 되는데 흔히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 지역을 잘 아는 토박이나 살고 있는 혹은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찰은 묘 지역에서 약 20m 떨어진 자전거 주차장에서 여러 개의 영수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해보니까 카즈코 씨 거야. 카즈코 씨 영수증이 왜 자전거 주차장에서 나와? 혹시 이 범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여기다가 파킹을 해놨던 거지. 그 후에 범행 장소로 이동해서 범행하고 그녀의 가방을 챙겨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고 이제 파킹된 이 장소로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 가방에서 영수증을 떨어뜨린 거죠. 이들은 문제의 산으로 도망가서 훔쳐온 카즈코 씨의 가방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녀의 지갑에 7만엔 정도의 현금이 있었어요. 그것만 딱 빼고 신용카드 이런 거 그대로 버려뒀습니다. 경찰은요, 미성년자를 의심했어요. 회사원이 목격했던 수상한 남자 2명도 15살에서 많으면 25살로 보였다고 했고, 카즈코 씨의 영수증이 자전거 주차장에서 발견됐어요. 뭐 성인도 자전거를 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성인은 차를 타지 않나? 거기다 만약에 범행을 또 계획을 한 거였다면 더더욱 성인이었으면 차를 탔겠죠. 거기다 지갑과 가방이 발견된 산, 미성년자 날라리들의 아지트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건 현장 근처에
초, 중, 고 학교가 다 있었어요. 이래저래 의심스럽다 보니 경찰은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성년자들을 이제 경찰서로 불러가지고 조사해버리니까 이 엄마들이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지금 범죄자 취급하냐 하면서 난리.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이 지역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이 근처 사람들 얼마나 난리가 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했겠어요. 그러다가 한 노인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유, 우리 손자가 이 죄를 어찌할꼬. 이 말을요, 여러 명이 들었대요. 여러 사람이. 이게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신원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른다고. 경찰은요, 수상한 남자 2명을 봤었다는 그 회사원 남자한테 범인 몽타주 협력을 요구했어요. 언제?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솔직히 기억하겠습니까? 물론 몽타주 그리는 수사관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달 뒤에 그리게 된 거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요, 자세히 봐도 한 달 정도 지나면 흐릿해져요. 하물며 한 달 전에 딱 한 번, 그것도 쓱 스치듯이 잠깐 보니 용의자 2명인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겠습니까? 거의 무리한 요구죠. 바로 그렸어야지. 그래서 이것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이 사건 전단지가 배포됐는데 그 전단지에 범인의 몽타주 못 실렸고요. 사건 개요나 범행 현장 지도 혹은 가방이 버려진 산속 현장 사진 정도만 실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카즈코 사건이 일어난 이곳이요, 1997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고베 연속 아동 살인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래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니고 있던 학교, 그리고 범행 장소 등등 다 이 같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요, 제가 다뤘었어요. 썸네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여튼 1997년도에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또 발생을 했으니 지역 시의원들도 이 문제를 좀 제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 좀 더 설치하고 해라. 이 사건의 초동 수사가 더 힘들었던 게요, 사건 당일은 비가 안 왔는데 그 다음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이 다 쓸려 내려가고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범행 현장에 남겨진 건 부서진 핸드폰과 안경뿐이었고 나중에 가방과 지갑이 발견됐지만 거기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현장도 훼손돼 버리고, 그렇다 보니 경찰이 좀 못해먹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좀 진심을 다해 좀 더 열정적으로 수사를 안 한 거죠.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몽타주도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고 했던 거고요. 정보가 적은 사건에서 사건의 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요? 카즈코 씨는 허벅지를 찔렸습니다. 보통 칼을 딱 들고 찌를 때 정면으로 이렇게 푹 찌른다고 해요. 카즈코 씨의 키가 160 정도였는데 만약 비슷한 키의 성인이었다면 그냥 푹 찌르면 배라든지 어깨, 목 요런 쪽으로 좀 상처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허벅지였어요.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서 있는 상태였다면 허벅지가 찔리려면 가해자의 키가 카즈코 씨보다 작았을 확률이 크죠. 카즈코 씨가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다가 허벅지를 찔린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앉아있다가 찔렸다면 그 찔린 모양, 방향도 달랐을 거예요. 사건 당시 160보다 더 작은 키의 누군가 카즈코 씨가 저항하니 바로 갖다 찌른 게 아닐까. 이 가해자가 칼을 딱 들고 이렇게 찔렀을 때, 정면으로 푹 찔렀을 때의 위치가 허벅지였던 거지. 키가 작다면 성인보다는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전거 주차장에 그녀의 영수증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미성년자니까. 그리고 의문의 할아버지가 한 말까지. 우리 손주가 이 죄를 어찌할꼬.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이 20년이 지났어요. 만약 범인 15살에서 18살 사이에 미성년자였다면 현재는 30살이 넘은 성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멀쩡한 사람인 양 연기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집어를 개 못 줘서 또 살인 저지르고 그러다가 깜빵을 드나드는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추정으로 애초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협박해서 상처를 입히려고만 했을 뿐, 목적은 가방을 빼앗는 것. 사건 당일 퇴근하고 역을 나와 집 쪽으로 걸어가던 카즈코. 가다가 이 카즈코가 지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래 걸으면 좀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잠깐 공원 벤치에 앉은 거예요. 이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카즈코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카즈코. 그렇게 좀 쉬다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이 먼저 공원에 도착해 사냥감을 탐색하고 있었던 범인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너무 어린애들은 돈이 없어. 타겟은 역에서 귀가하는 중장년층 어른들. 저 여자 뭔가 힘도 없어 보이는 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벤치에 앉아있다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한 카즈코 씨를 보고 이 범인이 뒤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 바로 덮쳐서 이렇게까지 범행을 한 게 아니었을까. 현재 이 범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소시효가 없어진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이 잊혀지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도 쭉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늦더라도 범인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제가 범인 미성년자이지 않을까 추정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가정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까지 183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연 인원 5만 4천여 명의 수사 요원도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유력한 단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남편과 두 아이들이 현재까지도 전단지를 돌리면서 범인 찾는데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한 살인 미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